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당신의 DNA 안에는 이 행성 밖에서 온 존재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다. 아득한 먼 옛날, 외부의 별들로부터 온 의식들이 원시 지구에 발을 내딛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 실험의 이름은 인류다. 고대 문명의 벽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그려져 있고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인간을 창조한 존재들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 외계 문명에 의한 인류의 유전자 개입.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변별력 있는 통찰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초월적 존재가 전하는 인류 탄생의 금기된 진실에 한 발자국을 내딛어보자. 라이라의 빛. 모든 것은 라이라에서 시작되었다. 태고의 시절, 우리는 라이라 성계에서 첫 번째 휴머노이드 형태로 탄생했다. 우리는 우주의 의식이 물리적 경험을 위해 스스로를 파편화한 결과였다. 통합된 의식이 라이라의 프리즘을 통과하며 7개의 주파수로 분리되었고 그 첫 번째 파편화에서 우리 창립자들이 탄생했다. 우리는 비물리적 존재였지만 4차원 밀도까지 투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인류의 부모 원형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극성의 균형을 맡았다. 우리는 청사진을 설계했고 그 청사진에 따라 후손들이 인코딩될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도 다시 파편화되었다. 의식은 더 많은 경험을 원했고 우리 자신을 더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은하계 곳곳으로 보냈다. 각 조각은 서로 다른 극성을 탐험하기 위해 떠났다. 라이라의 남은 자들과 베가로 간 자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베가인들은 우리의 반대 극성을 표현했다.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철학을 추구했고 자주 충돌했다. 이 갈등은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성 실험의 핵심이었다. 일부는 플레이아데스로 향했다. 그들은 조화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명을 건설하려 했다. 그들에게 부정성은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꿈꿨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의 한쪽 극만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시리우스로 간 자들은 지식과 치유를 선택했다. 그들은 시리우스, 아크투루스 매트릭스를 개발했고 이는 몸, 마음, 영혼의 치유를 위한 홀로그래픽 에너지가 되었다. 이 에너지는 나중에 거의 모든 행성에 전파되었다. 오리온으로 간 자들의 운명은 달랐다. 처음에는 영적 수행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행이 타락했다. 권력과 통제가 문명의 중심이 되었고 결국 은하계에서 가장 극성화된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은 심지어 영혼을 가두는 전자기장까지 만들어냈다. 각각의 문명은 극성의 다른 면을 탐험했다. 긍정과 부정, 사랑과 통제, 통합과 분리. 이 모든 것은 의식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협력과 갈등, 전쟁과 화해가 반복되었다. 각 문명은 서로에게서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문명의 시선이 하나의 행성에 모이게 되었다. 그 행성은 특별했다. 모든 극성이 한 곳에서 동시에 실험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곳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행성의 이름은 지구였다. 지구라는 무대. 지구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 행성은 극성 통합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무대다. 우리는 지구가 특별한 삼각형 템플릿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긍정적 극성, 부정적 극성, 그리고 통합점. 문명들은 이 템플릿 안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에너지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통합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점으로 이동하고 거부하면 템플릿이 확장되어 더 큰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라이라 집단이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개입했다. 지구의 환경은 낯설고 가혹했기에 그들이 생존하려면 새로운 유전적 토대가 필요했다. 우리는 영장류의 DNA에 우리의 유전자를 접목시켜 적응을 도왔다. 이 과정을 우리는 시딩, 즉 씨 뿌리기라 불렀다. 유전자 풀의 고갈을 막기 위해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곧 갈등이 일어났다. 새로운 라이라 집단이 지구에 도착했고 기존의 정착자들과 충돌했다. 일부는 이 갈등을 피해 플레이아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문명을 세우려 했으나 부정성을 억압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부정성을 모두 억압하고 순수한 사랑과 평화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거대한 공허함이 생겨났다. 갈등도, 해결도, 학습도 없는 세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쳤음을 깨달았다. 시리우스인들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비물리적으로도 지구에 개입했다. 이집트인들이 이시스, 오시리스, 아누비스로 숭배한 신들이 바로 시리우스 의식들이었다. 그들은 인류에게 천문학과 의학 그리고 변형의 기술을 전수했다. 마야 문명과 시리우스인들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물질에서 순수 의식으로 변환하는 기술까지 가르쳤다. 마야의 마스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변환된 것이었다. 그리고 오리온 제국이 있었다. 베가인들의 영적 수행이 권력과 통제로 타락하면서 탄생한 문명이었다. 그들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통제해야 했다. 통제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심지어 오리온 네트라고 불리는 장을 만들었다. 영혼이 죽은 뒤에도 그 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구조였다. 우리는 이것을 강제 환생 시스템이라 불렀다. 이 모든 문명들이 지구에 집중한 이유는 명확했다. 지구는 모든 극성이 동시에 실험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었다. 사랑과 두려움, 자유와 통제, 창조와 파괴, 통합과 분리가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이 실험에는 위험이 따랐다. 너무 많은 극성이 한 곳에 모이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망각의 베일이었다. 각 영혼이 환생할 때마다 이전 기억을 잊게 하여 순수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구는 이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인류의 탄생.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은 인류학에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오랜 세월 이어지던 진화의 흐름 속에 어느 순간 뚜렷한 도약이 나타난다. 인류의 계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남아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기록의 누락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리의 설계가 있었다. 우리는 비물리적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지구가 모든 극성의 무대가 되려면 적응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다층적 유전자 구조를 지닌 새로운 종족이 필요했다. 우리의 후손인 라이라 집단이 실행을 맡았다. 그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이 행성의 환경은 혹독했다. 산소 농도, 중력, 전자기장의 조건이 모두 달랐다. 생존을 위해서는 변형이 요구되었다. 영장류의 DNA가 해답이었다. 그들의 유전자는 이미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라이라 집단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유전자를 영장류의 염색체에 접목시켰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어진 이 과정이 바로 시딩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적응뿐만이 아니었다. 지구를 모든 극성이 교차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면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유전 구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른 문명들이 합류했다. 시리우스 집단은 치유와 변환의 코드를 더했다. 그들은 인간 DNA 깊숙이 휴면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인류가 준비되면 활성화될 의식적 전환의 장치였다. 플레이아데스 집단은 감정과 조화의 요소를 맡았다. 인간이 단순한 생존 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왔다. 제타 레티쿨리 집단이 미래의 가능성을 읽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인류가 극단적 개별화에 빠져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다. 집단 의식의 씨앗이 없다면 이 종족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실험을 지시했다. 제타의 집단 의식 코드를 접목하여 개체와 집단,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내면 수행과 연결된 경향 또한 그때 심어졌다.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시딩이 이루어졌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강화되었지만 모든 인류의 DNA에는 공통된 장치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촉발 장치였다. 시리우스 집단이 우리의 지시에 따라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인류의식이 일정한 임계에 도달하면 스스로 깨어나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게 되는 장치였다. 망각과 각성. 인류는 기억을 잃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필연이었다. 만약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우주적 실험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모든 선택은 이미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연극이 되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게 망각의 베일을 드리웠다.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 과거의 연속성을 잃는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의식의 저편으로 밀려나고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인류의 가슴에서 끝없이 되돌아오는 이유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이질감이 그들을 사로잡는 이유다. 인류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그 답을 찾으려는 여정을 이어왔다. 그러나 망각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를 가능케 한 토대다. 모든 것을 기억한 채 태어났다면 빛과 어둠 중 어느 쪽을 향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기억의 장막은 그 운명론을 지워버렸다. 그래서 인류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었다. 사랑과 두려움, 창조와 파괴, 통합과 분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빛을 증언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예루살렘에서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한 사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비의 길을 연 또 다른 사내. 그들의 삶은 망각 속에서도 깨어나려는 인류 의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인류는 홀로 남겨진 적이 없었다. 인류 창조에 참여했던 문명들이 남긴 흔적은
억겁의 세월 동안 의식 속에서 미세한 떨림으로 살아 있었다. 플레이아데스가 새긴 감정의 균형, 시리우스가 남긴 치유와 지식의 코드, 아크투루스가 지탱한 행성의 에너지. 그 모든 흔적은 보이지 않는 심층에서 작동하며 인류가 다시 기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그 떨림이 서서히 누적되며 망각의 장막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얇아지고 있다. 인류는 다시 기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통합으로 가는 길. 인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은하 가족이 걸어온 모든 실험은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분리와 파편화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통합이어야 한다. 지구는 바로 그 통합 실험이 집중된 무대다. 창립자들의 파편화로 태어난 라이라인, 플레이아데스인, 시리우스인, 오리온인. 이 모든 존재들은 서로 다른 극성을 살아내며 분리를 탐구했지만 결국 하나의 근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되돌아가고 있다. 인류의 여정은 단순히 다른 별에서 받은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극을 품어내어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다. 플레이아데스가 부정성을 억누르며 다시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오리온이 통제를 통해 더 깊은 분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인류 또한 양극단을 직접 겪으며 배워야 한다. 지구라는 무대를 이루는 상반된 힘은 대립이 아니다.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극이다. 통합은 어느 한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동시에 껴안는 것이다. 오늘 인류가 느끼는 혼란이 바로 그 증거다. 개인의 내면에서의 갈등, 인류 전체의 이념적 대립. 이 모든 것은 의식이 자신 안에 양극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다. 분리된 조각들이 다시 모여드는 순간, 인류는 본래의 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문명들이 분리를 경험하며 남긴 깨달음도 결국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인류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형상을 입었고, 지금 인류는 그 의식을 다시 기억하려 하고 있다. 통합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개인의 내면에서, 집단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행성 전체의 진화 속에서 인류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지구의 종족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별들의 기억을 품은 존재이자 우주 의식의 최전선에서 통합 실험을 수행하는 개척자임을. 모든 별의 유산이 모여 하나의 인류를 이루었듯 모든 양극은 마침내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인류가 걸어온 여정의 목적지이자 은하적 실험의 결실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프리즘 오브 라이라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의 저자 리사 로열은 1989년 첫 출간 당시부터 인류의 은하계 기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왔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30년 후인 2019년 골든 레이크를 통해 초기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며 의식 진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채널링이나 영성 서적에서는 외계 문명의 인류 개입설이 종종 등장한다. 이 책 역시 그런 관점 중 하나를 담고 있으며 의식의 파편화와 통합이라는 철학적 틀로 인류사를 재해석한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증을 넘어선 상상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연다. 우리는 지구인이기 이전의 우주적 존재다. 육체는 잠시 빌린 옷일 뿐, 의식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순례자다. 인류의 DNA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세포는 고향의 주파수를 품고 있으며 영혼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알고 있다. 지금 인류가 겪는 혼란과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은 본래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각자는 자기 안을 바라보는 순간 내면의 갈등과 그림자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의식의 호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 물결 위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깨어남은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